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8살입니다. 남편 박철수와 결혼한 지 45년째, 시어머니를 모신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10년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온몸으로 간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통장을 정리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억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10년 동안 밤낮 없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누군가 조금씩 빼내간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80세였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으시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정도였죠. 저는 그저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외출복을 입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학교 가야지. 늦겠어. 시어머니는 자신이 15살 소녀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상태가 계속 나빠지실 겁니다. 요양원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정신이 또렷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수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마라.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네가 돌봐다오. 부탁이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렇게 저의 지옥 같은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2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헛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평온했습니다. 식사도 혼자 하실 수 있었고 화장실도 스스로 다니셨습니다. 저는 약만 챙겨드리고 곁에서 지켜보면 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약을 잘 드시면 증상이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어쩌면 좋아지실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영수가 고맙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되던 해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영숙이요. 거짓말. 우리 며느리는 젊은 사람인데 당신은 할망구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40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남처럼 느껴지시는구나 싶어서요. 어떤 날은 저를 자기 시어머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늦게 차렸네요. 그럴 때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밤이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낮이 바뀌셨습니다. 낮에는 주무시다가 밤이 되면 깨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80세 노인이 5살 아이처럼 엄마를 찾으며 우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시어머니를 달래야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셔야죠. 밤이에요. 싫어. 엄마 보고 싶어. 시어머니는 제 팔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한 번은 제 뺨을 때리시기도 했습니다. 이 나쁜 년아. 우리 엄마 어디 숨겼어?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도 병 때문이라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4년째 시어머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기저귀를 채워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수치심을 느끼셨는지 울먹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인식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저귀를 찢어버리시거나 대변을 손으로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시어머니를 씻겨드려야 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제 허리뼈가 이미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러시다간 환자분보다 보호자분이 먼저 쓰러지십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는 힘들어요. 요양보호사라도 고용하면 안 될까요? 남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님한테 돈 빌려준 것도 아직 안 받았는데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한테 돈을 빌려줬다고요? 언제요? 작년에. 형님 사업이 어려워서 급하게 필요하다길래 어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 빌려드렸어. 어머니 통장에서요? 그건 어머니 돈인데. 형님이 곧 갚으신대. 걱정 마.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5년째 시어머니는 완전히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2시간마다 시어머니의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욕창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밤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뒤집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한 번에 2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만성 수면 부족으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혈압은 올라갔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체중도 10kg 넘게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수가 이번 주 목요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미안해, 나는 어머니 때문에 못 가. 그럼 다음에 저녁이라도 먹자.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처음엔 친구들도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친구와 무슨 연락을 계속하겠습니까? 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또 돈이 필요하시대. 이번엔 5천만 원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번에 빌려간 3천만 원은요? 받았어요? 아직. 형님이 어려우셔서. 안 돼요. 받지도 않은 돈을 또 빌려드려요? 하지만 남편은 간곡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힘드시대. 사업이 망해가는데 이번만 도와드리면 살릴 수 있대. 제발 이번만. 남편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번엔 꼭 받으세요. 우리도 돈 필요해요. 그럼 당연하지. 결국 저는 또 허락했습니다.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6년째 시어머니는 말도 거의 못하시게 됐습니다. 가끔은 하는 신음소리만 내셨습니다. 식사도 제가 떠먹여드려야 했습니다. 입을 벌리시지 않을 때가 많아서 턱을 살짝 눌러서 입을 열고 숟가락을 넣어야 했습니다. 한 끼 식사에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밥은 식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또 왔습니다. 여보, 형님이 이번엔 6천만 원이.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제 정말 안 돼요. 전에 빌려간 돈은 언제 받아요? 형님이 지금 정말 어려우시대.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여보, 제발. 형님이 무릎까지 꿇으셨어. 이번만 도와달라고. 저는 남편의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형님이 무릎을 꿇었다니. 저는 결국 또 허락했습니다. 7년째, 8년째.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지셨고 저도 함께 무너져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니었습니다. 60대인데 7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파였습니다. 9년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1억이.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어차피 다 가져가실 거잖아요. 미안해, 여보. 형님이 이번만 해결하면 정말 다 갚으신대. 네,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90세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10년을 한 몸처럼 살았으니까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정말 효부네요. 10년을 극진히 모셨다면서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허무했습니다. 제 인생 10년을 바쳤는데 남은 건 망가진 몸뿐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남편 유산으로 약 5억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봐도 많아야 1억 원 정도였으니까 4억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잔액이 2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억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급하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년 전 3천만 원, 6년 전 5천만 원, 5년 전 6천만 원, 4년 전 7천만 원, 3년 전 8천만 원, 그리고 2년 전 1억 원. 정확히 남편이 형님께 빌려드렸다고 했던 그 금액들이었습니다. 총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인출 장소가 모두 우리 집 근처가 아니라 큰아버님 집 근처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출 날짜를 보니 남편이 저한테 말했던 날짜와도 달랐습니다. 남편은 형님께 빌려드렸다고 했는데 이건 형님이 직접 가져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 인출 내역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누가 인출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출했는지요. 은행원은 자료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인출은 모두 창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출자는 박영철 씨로 되어 있네요. 박영철. 시댁 큰아버님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도장은 누구 거예요? 예금주의 신고 박옥순 여사님 도장입니다. 그럼 박영철 씨가 예금주 도장을 가지고 와서 직접 인출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CCTV 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경찰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큰아버님이 직접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셨대요. 당신이 빌려드렸다고 한 거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형님께 돈 빌려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은행 기록을 보니 형님이 직접 가서 인출하셨더라고요. 당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형님이 어머니 도장을 가지고 계셔서 직접 찾아가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럼 저한테 왜 거짓말을 했어요? 왜 형님께 빌려드렸다고 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고요? 미안해. 하지만 형님이 정말 어려우셨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어머니는 치매셨어요. 판단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형님이 장남이시니까. 어머니 돈 관리하시는 게 관리가 아니라 쓰신 거잖아요. 3억이에요, 3억.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돈으로 어머니 아들이 쓴 건데. 저는요? 10년을 어머니 간병했는데 저는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큰아버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큰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오, 영숙이 아니가. 무슨 일이고? 아버님, 어머니 통장에서 가져가신 돈 돌려주세요. 큰아버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3억 3천만 원이요. 어머니가 치매로 판단을 못 하시는 동안 가져가신 거 다 알아요. 큰아버님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알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우리 어머니 돈이고 나는 장남으로서 관리한 거야. 관리가 아니라 쓰신 거잖아요. 어머니 돈으로 뭐 하셨어요? 사업이요? 도박이에요? 입 조심해. 그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할 말이야? 큰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은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저는 밤낮 없이 어머니 간병했어요. 그래서? 그게 돈으로 환산되는 거야? 며느리 도리한 거잖아. 큰아버님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도리라고요? 그래, 며느리 도리.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돈을 벌아? 참나. 저는 돈을 바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시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자식들이 상속받는 거야.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인도 아니잖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정말 사업에 쓰셨어요? 큰아버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제가 알 바 아니라고요? 제가 10년을 어머니 모셨는데요. 제게도 알 권리가 있어요. 권리? 며느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나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큰아버님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10년을 바쳤는데 이게 대가인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은행에 한 번 더 들렀습니다. 혹시 이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추적할 수 있나요? 그건 어렵습니다만. 현금 인출이라서. 그럼 인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은행원은 잠시 기록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인출건들은 모두 같은 창구에서 이루어졌고요. 담당 직원 기록에 보니 인출자분이 어머니 병원비로 쓴다고 하셨다고 적혀 있네요. 병원비라고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다 기록해뒀습니다. 10년 동안 총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 병원비로 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소송하시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비용은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완전히 파탄날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형님한테 찾아가서 소리 질렀다며? 소리 안 질렀어요. 그냥 돌려달라고 했어요. 형님이 엄청 화나셨어.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며느리 주제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제발 형님한테 더 이상 그러지 마. 우리 가족 망가져. 이미 망가졌어요. 3억을 가져갔는데 뭐가 가족이에요? 돈.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형님밖에 모르잖아요. 나는? 10년을 개처럼 일한 나는 뭐예요? 개처럼이라니.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맞아요, 개였어요. 10년 동안 개처럼 살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친구도 못 만나고 오직 어머니만 돌봤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예요? 며느리 돌이라는 말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가 아프신 거 보는 게. 힘들긴요. 당신은 회사 갔다 오기만 하면 됐잖아요. 어머니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있어요? 밤에 2시간마다 일어나서 어머니 자세 바꿔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큰아버님, 시누이 둘, 그리고 남편의 사촌까지. 큰아버님이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나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네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했지.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왜 이래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가족이요? 3억을 가져가는 게 가족이에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사업 망해서 빚도 많고. 그 빚을 어머니 돈으로 메운 거잖아요. 큰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며느리가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며느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너는 그냥 시어머니 모시는 게 의무야. 의무라고요? 10년을 밤낮 없이 모셨는데도요? 그게 당연한 거지. 며느리 돌이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요? 10년 동안 몇 번이나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시면서 돈만 가져가셨잖아요.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오빠는 바빴어요. 사업하느라. 바빴어요? 저는요? 저는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도 생일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어머니만 돌봤어요. 작은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어머니 재산 상속받잖아요. 얼마나요?
2억을 남편이랑 큰아버님이 반씩 나누면 1억이에요. 제 몫은요?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큰아버님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이러다간 이혼당해. 우리 철수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저는 똑바로 큰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저는 상관없어요. 남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선택하세요. 형님이에요? 아니면 저예요? 여보, 그게 무슨. 대답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형님도 가족이고 당신도 가족이야. 왜 나보고 선택하라고 해?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당신 대답이 뭔지. 큰아버님이 말했습니다. 영숙이, 네가 정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하세요. 저도 변호사 만났어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대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소송할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완전히 끝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언니,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영숙이. 큰아버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큰아버님이 말했습니다. 너 두고 봐. 이렇게 안 끝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소송을 해야 하나? 2년을 싸워서 돈을 받는다 해도 그동안 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남편과는 이혼할 것이고 시댁과는 영원히 남이 될 것입니다. 이미 건강도 망가진 상태에서 2년의 법정 싸움을 견딜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10년 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던 날들, 대소변을 치우며 눈물 흘리던 순간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헛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1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네가 돌봐다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소송 안 할게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는 이제 시댁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명절에도 안 갈 거고 제사도 안 지낼 거예요. 큰아버님이나 시댁 식구들 만나지 않을 거예요. 여보. 그리고 앞으로 당신 형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절대 우리 돈은 안 빌려줄 거예요. 단 한 푼도. 그리고 하나 더. 뭔데? 당신이 늙어서 누워있게 되면 저는 안 돌볼 거예요. 당신 형님께 전화해서 간병해달라고 하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이것도 싫으면 이혼해요. 선택하세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저는 그날부터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명절이 돌아와도 집에만 있습니다.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갑니다. 처음엔 시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큰아버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영숙이가 왜 명절에 안 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영숙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지 왜 명절에 안 와? 하지만 저는 꿋꿋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버릇없는 며느리, 시어머니 재산 노린 여자라고 수군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남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큰아버님과의 통화였습니다. 형님, 그 돈 언제쯤 갚으실 수 있으세요? 미안하다, 철수야. 지금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좀 더 기다려줘. 형님,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알아. 근데 지금 나도 빚이 너무 많아서.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봤죠? 제 말이 맞았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가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살아. 시어머니는 잘 계시고 작년에 돌아가셨어.
아이고, 고생 많았겠다. 그래도 이제 편하겠네? 응, 편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올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응, 갈게.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많이 늙었다. 그래? 응, 옛날엔 우리 중에 제일 젊어 보였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너무 늙은 것 같아. 건강 챙겨.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많이 늙었습니다. 68살이지만 80대처럼 보입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합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10년이 제 인생 20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일을 못했으니 당연합니다.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허리는 항상 아프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3억 원이 있었다면 제 노후는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큰아버님 손에 있고 아마 영영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송을 했더라면 매일 법정에 다니며 가족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10년을 지옥처럼 살았는데 남은 인생마저 법정에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나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경고하고 싶어서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들에게, 특히 장기간 간병을 하게 될 분들에게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간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세요.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착취당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10년을 바쳐도 결국 돌아오는 건 며느리 돌이라는 말뿐입니다. 돈을 바라고 간병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재산은 아들들끼리 나눠 가집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제 인생을 즐길 것입니다. 10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늙어서 누워있게 된다면 저는 약속대로 할 것입니다. 당신 형님께 전화해서 간병해달라고 하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죠. 냉정할까요? 하지만 이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키라는 것. 그게 제가 3억 원을 주고 배운 값비싼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라도 경각심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